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동양신화를 탐색하고 있는 이화여대 정재서입니다. 오늘은요 아주 흥미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류의 초창기에는 거인들이 살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화를 보면요, 특히 신화 시대의 초기에 거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타이탄족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보면 또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살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동양 신화에도 보면 이 여러 종류의 거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거인은 과보라고 하는 이 거인인데요. 이 과보는 이름 자체가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과가 클 과자, 과장한다 하는 글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는요, 지금 한자로는 아비 부자로 되어 있지만 이 글자는 남자라는 의미로 또 보라고 하는 글자하고 또 같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읽을 적에 아비 부자로 읽지 않고 과보, 이 보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큰 남자라는 뜻이죠. 자, 이 과보라는 이 유명한 거인들이 살았는데요. 염제 신롱 씨의 후예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지금 이 과보의 모습을 보면요, 지금 이렇게 이 몸에다가 지금 이 귀에도 그렇고 이 두 손에 이렇게 뱀을 쥐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이 몸에다가 이 뱀을 걸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옛날에는 뱀을 굉장히 신성한 어떤 능력을 가진 그런 동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몸에 뱀을 쥐고 있다는 것은 이 과보가 굉장히 어떤 그런 신통한 힘을 지닌 그런 존재다, 그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액세서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이 과보는 어떤 일을 했냐면요, 태양과 경주를 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어느 날 과보가 이 해를 보고요, 이 태양이 별로 빨리 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한번 따라잡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보가 이제 태양과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항상 우리 위에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빨리 가도요. 그래서 과보가 열심히 막 전력을 다해서 질주를 하지만 태양은 항상 머리 위에 있죠. 예. 그래 나중에 이제 한낮이 돼가지고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황하의 물을 다 마셨어요. 이 거인이니까요. 강물을 막 다 마셨어요. 그런데도 이 목이 말라요. 성이 안 차요. 그래서 이 과보가 저 북쪽에, 아주 먼 북쪽에요, 대택이라고 하는 아주 큰 호수가 있어요. 아마 바이카로 정도 되는 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를 가다가 도착하기 전에 목이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이 과보가. 좀 미련하기도 하고요, 좀 그렇죠. 그런데 이 과보가 죽으면서 짚고 다니던 지팡이가 있는데 그 지팡이를 이제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이것이 큰 복숭아 나무 숲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신화적인 이 존재는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영원히 이렇게 변형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죠. 그래서 이 과보도 목이 말라 죽었지만 자기의 분신인 지팡이가 이 숲으로 다시 또 변해가지고요, 계속 물을, 자기 갈증을 해소하는, 물을 빨아들이는 그런 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과보의 이러한 모험, 태양과 경주를 한다는 것은 사실 모험이죠. 근데 무엇을 의미하느냐? 중국의 마르크스주의 신화학자들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이제 투쟁 관계로 보니까 이것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투쟁, 자연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꼭 자연과 투쟁했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어떤 절대적인 권위, 여기서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절대적인 권위를
그 말하는 것이겠죠. 절대적인 어떤 권위에 대한 하나의 도전, 그런 것으로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신화적으로 볼 적에는 이 과보는 그 태양과 경주를 했으니까요. 태양과 그 적대적인 그런 그 위치에 있는 것이죠. 태양은 그 지상의 세계를 비추고 밝은 세계고, 태양과 적대적인 위치에 있다면 과보는 당연히 어느 세계입니까? 어두운 그 지하 세계, 어두운 그 지하 세계의 그 주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 고구려 이 삼실총 벽화에 보면 이 과보로 추정되는 이러한 이 거인이 등장을 합니다. 지하 세계를 지키는 그런 수문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면요, 어떤 남자가 그 몸에 뱀을 감고 지금 뭔가 질주하는 이런 모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의 이 과보의 이러한 그 이 그림도 보면요, 지금 이게 바로 태양과 경주를 하는, 지금 몸에 뱀을 감고 질주하는 모습이죠. 유사한 그런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거인이 있어요. 용백국이라는 그 거인들의 그 나라가 있는데요. 이 거인도 엄청나게 큰 그런 그 몸집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거인들은 이제 어느 날 심심해서 낚시질을 했다고 그래요. 바다에 가서 낚시질을 했는데 그 자라를 보고요, 그 자라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왔는데 이 자라가 어떤 자라였냐면, 이 자라도 엄청나게 큰 자라예요. 뭐냐면 바다에 5개의 그 섬이 떠 있는데, 이 섬은 보통 섬이 아니라 거기에 그 불로장생을 하는 신선들이 사는 그런 섬이에요. 5개의 그 섬인데, 그런데 그 섬을 바로 이 거대한 자라들이 이렇게 등에다 지고 있어요. 그래서 떠내려가지 않게 이렇게 했던 것인데, 이 용백국의 거인들이 와가지고 그 중에 2마리를 낚아간 거예요. 그래서 섬 2개가 떠내려가 버렸다. 그래서 5개의 신선들이 사는 산, 오신산이 3개로 줄었겠죠. 그래서 삼신산이 됐다. 이 거인들이 신선들이 사는 곳을 그렇게 망쳐놨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천재라고 하는데, 이 천재가 노예해서 이 거인들의 몸을 축소시켰다. 뭐 이제 이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거인들은 어딘가 보면 좀 어리석어요. 그렇죠? 용백국도 그렇고 과보도 그렇고 뭔가 좀 무모하고 어리석고 좀 그래요. 좀 미련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거인들의 이 최후를 보면 좀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되게 이렇게 뭐 과보처럼 그냥 목말라 죽었다든가, 뭐 용백국처럼 실수해가지고 뭐 몸이 줄어버렸다든가 이런. 자, 이 거인들의 몰락, 이게 뭘 그 의미할까? 여러분, 우리 그 반고 신화에서 반고라는 거인이 결국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우주나 자연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옛날에 그 고대인들이 인간과 자연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큰 몸을 가진 큰 거인은 그 큰 자연으로 이렇게 상상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거인은 바로 이 자연의 화신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인족들이 몰락했다는 것은 이 자연이 바로 인간에 의해서 이제 점차 인간 중심으로 이제 바뀌어가면서 그 비중이 약해지는 이런 현상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 거인족들은요, 이 동양 신화에서 거인족들은 대개 그 염제 신농의 그 자손들이에요. 염제 신농은 그 황제 헌원 씨에게 패배했죠. 그래서 남쪽으로 쫓겨갔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이것은 염제 신농 그 계통의 그 신들의 그러한 그 몰락을 의미한다. 이렇게도 또 이제 그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인국, 대인국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소인국이겠죠. 당연히 이제 소인국이 있겠죠. 키가 석자래요. 석자면 한 90cm 정도 되나 봐요. 네, 난장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그 대신 굉장히 손재주가 뛰어나요. 손재주가 뛰어나가지고 아주 좋은 화살을 만들어서 요임금께 바쳤다. 뭐 이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 작아가지고요. 밭에서 일하면 그 근처에는 학들이 날라와가지고 얘네들을 잡아가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얘네들 그 북쪽에 대진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구원해줘요. 와서 학을 쫓아내요. 그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대진국은 당시 중국에서 로마를 부를 적에 대진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로마와 그 말하자면 좀 가까운 곳에 있어서 작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면 아마 아프리카 쪽이 아닐까. 그래서 아마 피그미족에 대한 이 묘사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동양 신화가 좀 너무 멀리 나가는 거죠. 예. 자, 이 신화를요, 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해석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지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이상한 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 어떤 그 지역의 사람들을 이렇게 환상적으로 묘사한 거다. 물론 그런 설명도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너무나 또 그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흥미로운 나라예요. 자, 이 여자들만 사는 나라인데 어떻게 해서 여자들만 살게 될까? 이 사람들은요, 그럼 종족을 어떻게 번식을 하느냐? 황지라고 하는 그 연못이 있어요. 그 나라 한가운데. 이 연못에서 목욕을 하면 저절로 임신을 해요. 임신을 그냥 저절로 해요. 남녀 관계 필요 없어요, 여기. 자기네끼리 그냥 이렇게 살면서, 자, 물이 갖고 있는 그 생식의 그러한 그 능력, 성적인 어떤 이미지가 있죠. 물이 갖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표현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 남자아이가 나면 또, 그렇잖아요. 여자만 있어야 되잖아요. 남자아이가 날 수도 있잖아요. 남자아이를.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아이가 3년만 되면, 지가 알아서 스스로 죽어줘요. 남자아이가. 그래서 여자만 딱 남게 돼요.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자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나라도 옥저 근처에 또 있다는 거죠. 이 옥저가 왜 이렇게 이런 이상한 나라들하고 연관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함경도 쪽은 동해바다 쪽으로 가는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중국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거기가 정말 가장 이 세상의 끝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산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자, 이 경우에도 이제 역시 그 우리나라 장군이 옥저 근처에 갔더니 어떤 노인이 얘기하는데 저쪽 바다 한가운데 섬에 여자들만 막 득실득실하다. 그런 그 나라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옥저 근처로 또 추정을 하는데 이건 다 믿거나 말거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흥미로운 한 가지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동서양 신화에서 전부 다 이 여자만이 사는 나라가 다 출연을 해요. 서양에서는 그 아마조네스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죠. 여자들만 사는 나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요. 아마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마존강의 그 어원이죠. 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가 없다는 그런 그 접두사고, 그다음에 그 가슴이 없다는 이런 뜻인데요. 마존. 그래서 왜 이 아마존 이 여인들은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전투적이고. 그래서 활을 쏠 적에 이 젖가슴이 이게 거추장스러워서 잘라버린다고. 굉장히 아주 좀 약간 잔인한 성격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마존인데 복수형으로 이제 아마조네스, 그런 가슴이 없는 여자들이 사는 그 곳인데 여자들만 살죠.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이 여자들은 남녀 관계 다 해요. 밖에 가서 남자들하고 이제 뭐 다 관계를 해가지고, 그러면 임신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사내를 낳으면 죽여버려요. 알아서 죽어주는 게 아니라 죽여버려요. 자, 여기에서 이제 현격한 그런 그 차이가 있죠. 이 아마존에서는 인위적으로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낸 그런 그 여성들의 나라고, 동양에 있어서의 이 아마존에서 여자국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다. 이런 그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인간의 상상은 정말 한이 없죠. 뭐 모든 인종을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 동양 신화에서 보게 되는 거죠.